순찰차가 화이트 오크 드라이브로 접어들었을 때 깔끔한 교외 주택 117번지 문 뒤에서 이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다. 관제사는 무전으로 짧게 전했다. 아이가 의식불명, 상황 불분명. 가장 먼저 집에 들어선 마크 월리스 경관은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눈앞의 광경을 즉시 이해할 수 없었다. 6살쯤 된 남자아이가 거실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아이 곁에서는 2명의 구급대원이 서로에게 짧은 지시를 반복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맥박이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는 현실에서 벗어난 듯한 8살짜리 여자아이가 조용하고 무관심하게 앉아 오빠를 살리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파에는 실내복 차림의 여성이 히스테릭하게 반복해서 말했다. 그냥 놀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전 위층에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신경 쇠약 직전인 것이 분명했다. 아마도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는 구석에 서서 바닥을 응시하며 이미 도움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야 할 번호를 기억하려는 듯 초조하게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마크 월리스는 바닥에 흩어진 약품들을 조심스럽게 피하며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벌어지고 있는 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소한 디테일들을 발견했다. 거실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들, 커피 테이블 위에 주스가 담긴 어린이용 컵, 소리 없이 밝고 즐거운 만화를 방영하고 있는 텔레비전.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존재는 벽 쪽 의자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여자아이였다. 하얀 타이츠와 파란 드레스를 입은 릴리 그리어는 마치 병원이나 학부모 회의에서 의사나 선생님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겨 있었으며 시선은 공허하고 무관심하게 앞을 향하고 있었다. 경관이 다가갔을 때도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구급대원들이 오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알렸을 때도 움찔하지 않았다. 심장 박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세동기 준비해요. 의사 중 한 명이 크게 외쳤다. 그 순간 릴리는 오빠의 얼굴을 더 잘 보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가 다시 무관심하게 원래 자세로 돌아왔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몇 시간 후 월리스 경관은 초기 보고서를 작성했다. 거기에는 건조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화이트 오크 드라이브 117번지에서 6살 데니얼 그리어가 위독한 상태로 발견됨. 현장에는 부모인 제임스 그리어와 에밀리 그리어, 그리고 누나인 8살 릴리 그리어가 있었음. 문서에는 감정이 없었고 오직 차가운 사실의 기록만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릴리의 얼굴을 본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겉보기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그 10월의 저녁 화이트 오크 드라이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불과 넉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불과 넉 달 전 거실 벽에 걸려있던 그리어 가족의 사진은 행복한 삶의 완벽한 광고처럼 보였다. 거기에는 미소와 포옹, 넓은 뒷마당이 있는 셋집,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글귀가 있었다. 사회 식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몇 달 후 데니와 릴리가 보드게임을 하던 바로 그 카펫 위에서 구급대원들이 아이를 죽음의 소나기에서 빼내려 애쓰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완벽한 가족의 행복 그림이 어떻게 경찰 사이렌과 구석에 얼어붙은 채 무섭도록 침착한 소녀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과거로 돌아가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 이야기는 너무나 평범하고 순탄해서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여기 6월 7일자 입양 증명서가 있다. 릴리 그리어 8살, 양부모 제임스 및 에밀리 그리어. 단 한 장의 서류가 릴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그리어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의 실현을 의미했다. 보육권 서류에서 릴리는 조용하고 수줍음 많으며 순종적인 아이로 묘사되었고 보육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새 가족을 매우 기다렸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비극이 일어날 바로 그 집에 매매 계약서가 있다. 7월 4일. 주소는 화이트 오크 드라이브 117번지. 상징적이게도 이날은 독립기념일과 겹쳤고 그리어 부부는 당시 이 사실에 대해 농담을 하며 새집 앞에서 성조기와 함께 사진을 올렸다. 오래된 문제들로부터의 우리만의 독립기념일. 집에 온 걸 환영해. 릴리. 야구 모자를 쓴 제임스와 밝은 노란색 드레스를 입은 에밀리는 웃고 있는 데니를 안고 있었고 그 옆에는 릴리가 마치 아직 진짜 집이 생겼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듯 카메라를 향해 살짝 미소 지으며 얌전히 서 있었다. 친구들과 친척들은 이 사진들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야. 정말 대단해. 마음이 넓구나.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였다. 에밀리의 페이지에는 릴리가 새 동네에서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 데니와 함께 공원에서 오리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 심지어 모두가 웃고 장난치는 아늑한 가족 피자 저녁 식사 장면까지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하지만 나중에 모든 일이 일어난 후 수사관들은 수십 개의 무해한 댓글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에밀리의 친구가 남긴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릴리가 너무 진지해 보여. 빨리 적응했으면 좋겠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새 가족, 새 집,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니까. 특히 평생을 보육원에서 보냈다면 더욱 그렇다. 연대기는 간단하고 명확했다. 입양은 넉 달 전인 6월 초에 이루어졌다. 한 달 후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소셜미디어의 가족 앨범 사진처럼 보이는 평범한 기쁨으로 가득 찬 완벽한 석 달. 이웃들이 뒷마당에서 노는 행복한 부모와 아이들을 보았던 석 달. 아늑한 117번지 집 문 뒤에서 이미 비극이 싹트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석 달. 그리고 이제 이 완벽한 그림은 어두운 미스터리가 되었다. 이 모든 달 동안 그리어 가족의 닫힌 문 뒤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보육원에서 온 소녀를 그토록 기쁘게 받아들였던 가족이 왜 이제는 어린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나중에 가장 무해해 보이는 이웃들과의 대화로 시작될 첫 수사 결과와 함께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증언이 그리어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실제로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베일을 처음으로 벗겨줄 것이다. 처음에는 데니에게 일어난 일이 비극적이지만 완전히 우연한 사건처럼 보였다.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사고를 당하고 가장 책임감 있는 부모라도 모든 것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자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만약 경고 신호가 오래전부터 나타났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면 어떨까? 여기 8월 12일, 바로 그 10월의 저녁이 있기 거의 2달 전에 제임스가 지역 경찰서에 제출한 그리어 가족의 반려동물 실종 신고서가 있다. 마르셀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밤에 사라졌고 평소 산책을 즐기던 뒷마당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웃들은 어깨를 으쓱했고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제임스와 에밀리는 당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이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마르셀을 찾는 것을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몹시 힘들어해요. 하지만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회에서 이런 일 자체는 자주 일어난다. 동물들은 정기적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데니 사건 이후 경찰이 주민들을 신문할 때 한 이웃이 언급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마르셀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집 현관에서 릴리를 본 것을 기억했다. 소녀는 완전히 침착하게 서서 덤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고양이를 찾고 있냐고 물었더니 릴리가 이상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웃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당시 그 여성은 그것을 아이의 순진함으로 치부했지만 지금 이 에피소드는 훨씬 더 불길하게 보였다. 다음 경고음은 정확히 한 달 후인 9월 15일에 울렸다. 에밀리는 심각한 머리 부상 의심으로 데니를 급히 지역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아이를 진찰하고 진단을 내렸다.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머리 연조직 타박상.
데니의 의료 기록에서 이 기록은 마치 다른 아이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건조하고 일상적으로 보였지만 사건 자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었다. 의사와의 대화 중에 에밀리는 자신이 넘어지는 순간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계단으로 달려갔어요. 릴리가 이미 데니 옆에 서서 그가 발을 헛디뎠다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에밀리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 의사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엄마를 안심시켰다. 정말로 아이들은 넘어지고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10월의 비극 이후 이 사소한 세부 사항조차도 전혀 다른 색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건 자체보다도 모든 일이 얼마나 눈에 띄지 않고 순차적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반려동물이 사라지고 그 옆에는 릴리가 있다. 그 다음 데니가 계단에서 떨어지고 다시 그 옆에는 그의 누나가 마치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이 완전히 침착하게 있다. 경찰이 부모의 증언을 주의 깊게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사실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해졌다. 고양이 실종과 데니의 낙상이라는 두 사건 모두에서 옆에는 항상 릴리뿐이었다. 에밀리와 제임스는 물론 딸이 이 이상한 사건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녀가 운이 나쁘게도 좋지 않은 순간에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두 번의 그런 우연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과연 그것들이 우연이었을까? 바로 이 순간 사건의 그림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우연한 불행 대신 무서운 규칙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릴리가 항상 그들의 집에서 일어나는 불행의 유일하고 완전히 침착한 목격자였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수사는 점차 가장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버전, 즉 8살짜리 소녀가 그 10월의 저녁에 오빠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버전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이 너무 많은 우연이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범죄 현장 감식반이 다시 화이트 오크 드라이브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비극의 저녁 거실을 지배했던 혼돈이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서는 방 하나하나 단계별로 철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만약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날 밤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처음 몇 시간의 수색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거실의 모든 것은 예상대로였다. 바닥의 장난감들, 흩어진 소파 쿠션들, 구급대원들의 신발 자국. 그러나 수사관들의 주의를 끈 것은 부엌이었다. 그곳은 아이들 중 누군가에게 사고가 났을 때 부모들이 보통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방이었다. 에밀리는 나중에 확인했다. 패닉 상태에서 그녀는 구급차가 오기 전에 아들을 의식으로 되돌리려 전화기와 물 한 잔을 가지러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언뜻 보기에 부엌은 평범한 미국 가정의 다른 부엌과 다르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데니가 먹다 남긴 저녁 식사가 담긴 접시, 마시다 남은 주스가 담긴 컵, 열린 과자 봉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관심을 훨씬 더 끈 것은 열려있는 여러 개의 서랍이었다. 에밀리는 패닉 상태에서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붕대와 진통제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꽤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무언가 여전히 맞지 않았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범죄 현장 감식반은 2층 욕실로 이동했다. 바로 그곳에서 상황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첫 번째 물질적 단서가 나타났다. 현장 조사 보고서에는 건조하지만 극히 중요한 메모가 등장했다. 욕실 바닥에서 세다렉스, 약물의 빈 포장지가 발견됨. 이것은 보통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처방되는 약이었다. 강한 진정 효과, 엄격한 복용량 통제, 14살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 이 모든 것이 발견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 약물 자체는 물론 합법적으로 집에 있을 수 있었다. 많은 성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제임스 그리어는 나중에 경찰과의 대화에서 수면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복용했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포장지는 약 상자나 부모의 침실이 아닌 거의 더러운 빨래 바구니 뒤에 숨겨진 채 욕실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왜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왜 완전히 비어 있었는가? 데니의 혈액 검사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주었다. 그의 몸에서 바로 그 세다렉스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농도가 너무 높아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필요했다. 특히 발판을 써도 위 선반에 약상자의 손이 닿기 어려운 6살 아이가 우연히 그런 양의 알약을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 세부 사항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환점이 되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부모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에밀리와 제임스는 데니에게 특히 그렇게 많은 양의 약물을 주었다는 것을 단호히 부인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완전히 당황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 누가 또 약물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왜 빈 포장지가 두 아이 모두가 보통 사용하는 욕실에서 발견되었는가? 바로 그때 다시 릴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에도 두려움이나 공황 상태를 보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 조용하고 침착한 소녀. 수사관들은 6살 데니가 스스로 약을 찾아 그렇게 많은 양을 복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8살 소녀에게는 충분히 가능했다. 그녀는 쉽게 선반에 손을 뻗어 포장지를 열고 눈에 띄지 않게 오빠의 주스나 음식에 알약을 섞을 수 있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했다. 이것이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릴리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수사의 다음 단계는 바로 그녀에게 맞춰질 것이다. 이미 수사관들에게는 단순한 이상함을 넘어 진정으로 무섭게 보이기 시작한 신비롭고 불안한 시선을 가진 조용하고 침착한 소녀에게 이제 수사관들은 사건의 해결까지 단 한 걸음 남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바로 세다렉스 알약이 어떻게 데니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부모들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가족 구성원들의 증언을 비교하기 시작하자 즉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첫 신문에서 가족의 아버지인 제임스 그리어는 당황하면서도 짜증이 난 듯 보였다. 보세요. 집안의 모든 약은 항상 잠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것들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수사관이 약이 정확히 어디에 보관되었는지 묻자 제임스는 명확하게 대답했다. 우리 침실에 있는 잠긴 서랍에요. 다른 곳은 없었어요. 그 후 경찰은 아이들의 어머니인 에밀리 그리어와 별도로 대화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했다. 그 서랍 열쇠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집과 차 열쇠와 함께 열쇠고리에 달고 다니죠. 저 말고는 아무도 약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에밀리는 설득력 있어 보였고 그녀의 말은 꽤 논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이제 수사관들에게는 새로운 질문이 생겼다. 만약 약이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면 욕실 바닥에서 발견된 빈 포장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릴리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방에는 심리학자가 함께 있었다. 소녀는 테이블에 손을 단정하게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 겁먹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어느 순간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릴리, 아빠가 먹는 알약을 본 적 있니?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알약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이 이어졌다. 그럼 오빠가 알약 상자나 포장지 같은 걸 가지고 노는 걸 본 기억은 있니? 그리고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전환점이 된 대답이 나왔다. 릴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몇 초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네, 봤어요. 데니가 욕실에서 어떤 상자를 가지고 놀았어요. 저는 만지지 않았고 그냥 봤어요. 그녀에게 그 상자를 더 자세히 묘사해달라고 하자 릴리는 이전의 약이 어디에 보관되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다렉스 포장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했다. 이 모순은 즉시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었다. 소녀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자신의 증언에 혼란스러워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릴리의 말이 아이들이 약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는 부모의 진술과 명백히 모순된다는 점이었다. 이제 경찰은 세 사람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약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고 열쇠는 오직 에밀리에게만 있었다고 확신했다면 어떻게 알약이 데니의 손에, 그것도 릴리가 보는 앞에서 욕실에 있게 정려 을까? 이 질문들은 답 없이 남을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 일련의 신문 후에 사건 자료에서 릴리의 지위가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릴리 그리어 8살 주요 증인으로 사건에 관련됨, 그녀의 증언은 약물 접근에 관한 부모의 증언과 상당한 모순을 보임. 이것은 모두를 괴롭히던 주요 질문, 즉 조용하고 침착한 8살 소녀가 정말로 그녀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향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였다.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수사관들의 관심은 릴리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행동, 말, 심지어 표정까지 이제 문자 그대로 현미경 아래에서 분석되었다. 그 안에 이 불안한 이야기의 해결 열쇠가 숨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조사했고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과거의 이상한 사건들로 불가피하게 돌아갔다.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예상치 못한 무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릴리가 정확히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릴리의 어머니 에밀리가 자세히 설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가 특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 데니가 계단에서 떨어진 날을 회상하며 그녀는 수사관에게 말했다. 소음을 듣고 계단으로 달려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릴리였어요. 그녀는 위층에 서 있었죠.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울지도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냥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서 그 순간 저는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즉시 깨닫지 못했어요. 가족의 반려동물인 고양이 마르셀이 사라진 날 소녀의 행동은 더욱 이상하게 보였다. 아버지 제임스는 수사관에게 말했다. 에밀리와 저는 매우 속상했어요. 마르셀은 가족의 일원이었으니까요. 데니는 거의 저녁 내내 울었어요. 제가 릴리에게 고양이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숲으로 도망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흥분도 어떤 후회도 없었어요. 그녀는 마치 사소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후에 그냥 돌아서서 그림을 그리러 갔어요. 언뜻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이 세부 사항들이 명확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매우 불안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두려움, 공황, 슬픔과 같은 감정을 보였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릴리는 변함없이 완전히 침착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그녀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 모든 사건들이 그녀를 지나쳐 가는 것처럼 보였다. 조서에는 새로운 메모가 등장했다.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부재. 이 말들은 형식적이고 건조하게 들렸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깊고 불안한 의미가 숨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소녀의 행동이 평범한 아이의 자제심이나 내성적인 성격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마치 릴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고 걱정하는 능력인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것처럼 보였다. 바로 이 수사 시점에서 심각한 심리적 감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수사관들은 점점 더 날카롭고 무서워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면 이 조용한 8살 소녀의 의식 속으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감정은 수사의 주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어야 했다. 릴리는 단지 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닫혀 있었는가? 아니면 그녀의 무관심이 더 심각하고 무서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최근까지 모두가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상하고 불안한 그리어 가족 이야기의 중심 인물로 인식되는 소녀의 머릿속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수사관들은 이미 릴리의 침착함이 단순한 우연이나 성격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큰 발견은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를 관찰하기 위해 그리어 가족에게 파견된 사회복지사의 보고서였다. 사회복지사 엘리자베스 파커는 며칠 동안 집에서 지내며 가족의 삶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엘리자베스는 많은 다른 가족과 다른 아이들을 보았지만 그녀의 보고서는 수사를 진행하던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끈 문구로 시작되었다. 대상자 릴리 그리어는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를 주변 시야로 계속 관찰하는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동시에 소녀는 놀이, 그림 그리기 또는 독서에 몰두하는 인상을 부지런히 만듭니다. 하지만 어른 중 누군가가 그녀를 직접 쳐다보면 릴리는 즉시 표정을 중립적이거나 수줍은 표정으로 바꿉니다. 저는 그녀가 눈에 띄지 않으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부모와 이웃들의 이전 증언을 고려할 때 무섭게 보였다. 이 행동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 보통 아이들은 개방적이고 솔직하거나 수줍고 내성적이지만 복잡한 행동 전략을 세우거나 감정을 그렇게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통제하지는 않는다. 엘리자베스는 특히 불안한 에피소드 하나를 언급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릴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눈에 띄지 않게 부모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그녀 쪽으로 돌아섰을 때 릴리는 말 그대로 순식간에 집중하고 긴장된 표정을 가면처럼 완전히 순진한 표정으로 바꾸고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서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정이 적절한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쉽게 사용했습니다. 보고서의 바로 이 문구가 릴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행동이 즉흥적이거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그것은 신중하고 의식적이며 적응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모든 행동이 신중하게 계산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의식적으로 통제했다. 수사관들과 심리학자들은 이제 8살 소녀의 행동에 나타나는 이상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조종적 인격 장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내성이나 공감 능력 부족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릴리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반응을 정확하고 틀림없이 평가하고 의심을 사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아무도 이것이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나 우연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조용한 수줍은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능숙하게 숨기면서 자신의 환경에 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 발견은 다음에 불가피한 단계로 이어졌다. 릴리에 대한 깊은 심리 검사. 그 결과는 이 소녀가 실제로 누구인지, 그리어 가족의 신비하고 무서운 이야기의 중심이 된 소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줄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심리검사가 릴리의 행동 이상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에게는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했다. 그들에게는 가장 불안한 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증거가 필요했다. 바로 그래서 경찰은 집을 다시 훨씬 더 철저하게 수색하기로 결정했고 이번에는 소녀의 방에 완전히 집중했다. 언뜻 보기에 릴리의 방은 그녀 또래의 다른 아이들의 침실과 다르지 않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앨범과 연필이 있는 작은 책상, 어린이 책과 장난감이 있는 책장. 하지만 이제 수사관들은 표면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말 그대로 더 깊은 곳을. 경찰은 방의 먼 구석, 작은 카펫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가려진 마룻바닥 판자 하나 아래에서 깔끔하게 만들어진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즉시 수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 그들은 릴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녀가 모든 사람,
심지어 자신의 부모로부터도 신중하게 보호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비밀 공간에는 단 몇 개의 물건만 있었지만 각각은 즉시 수사에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범죄 현장 감식반이 그곳에서 처음 꺼낸 것은 작은 은색 방울이 달린 목걸이였다. 바로 사라진 가족 고양이 마르셀의 것이었다. 이 물건 자체만으로도 불안을 유발했다. 소녀는 고양이가 그냥 도망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목걸이가 그녀의 마룻바닥 아래에 있게 되었을까? 두 번째 물건은 작은 열쇠였는데 언뜻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중에 수사관들이 그것을 아버지의 약이 보관된 약상자 자물쇠와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것은 에밀리의 말에 따르면 항상 그녀의 열쇠고리에 있던 바로 그 열쇠였다. 릴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경찰이 소녀가 약물에 접근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무서운 물건은 색연필로 그린 평범한 어린이 그림이었다. 바로 그것이 수사관들로 하여금 이전의 모든 버전을 완전히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그림에는 그리어 가족의 집이 그려져 있었다. 세부 사항까지 정확하게. 큰 창문, 2층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계단.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부 사항이 아니라 그림에 그려진 인물들이었다. 그중 하나, 작고 분명히 어린아이의 모습은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두 번째 인물은 조금 더 크고 계단 꼭대기에 서서 떨어지는 것을 돕거나 멈추려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인물들의 얼굴은 없었고 대신 진짜 감정을 알아볼 수 없는 가면처럼 텅 빈 타원형이 있었다. 하지만 그림을 본 모든 사람들은 이 불안한 어린이 그림에 누가 그려져 있는지 즉시 이해했다. 이 발견은 더 이상 간접적인 증거나 의심이 아니었다. 그림은 릴리를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했고 그리어 가족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다는 첫 번째 물질적 증거가 되었다. 이제 경찰은 사건이 누군가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계획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수사관들 앞에는 새롭고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었다. 용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냉정하고 신중하게 계획할 수 있는 8살 소녀일 때 이제 어떻게 수사를 계속해야 할까? 이제 수사관들이 릴리를 사건과 연결하는 직접적인 확인을 얻었을 때 그들에게는 덜 복잡하고 무섭지 않은 새로운 질문이 생겼다. 8살 소녀의 의식 속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그녀의 행동은 단지 나쁜 양육과 힘든 과거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 뒤에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가 있었을까? 답을 얻기 위해 법정신과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사건에 투입되었다. 며칠 동안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릴리를 관찰하고 그녀와 대화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녀의 그림, 놀이, 의사소통 방식을 분석했다. 그리고 여기 경험 많은 수사관들에게조차 깊은 인상을 남긴 공식 소견서의 발췌문이 있다. 대상자는 뚜렷한 공감 능력의 부재를 보입니다. 그녀에게 동정이나 감정적 반응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릴리는 완전한 감정적 중립성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유발한 사건을 설명할 때 소녀는 어떤 감정적 관여의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중립적이고 감정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음 발췌문은 더욱 불안하게 들렸다. 안정적인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상자는 주변 사람들과 쉽게 접촉하지만 관계는 피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종종 조종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릴리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 표정,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가장 예상치 못한 부분은 소녀의 나이와 전혀 맞지 않는 행동 계획 수준에 관한 것이었다. 나이에 맞지 않는 매우 높은 수준의 행동 계획 및 조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상 행동에서 대상자는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특징적인 신중함과 통제력을 보입니다. 릴리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연령 그룹의 특징적인 즉흥성이나 충동성이 결여된 의식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을 띱니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릴리에 대한 수사관들과 이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말들로 끝났다. 현재 검사 범위 내에서 최종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대상자의 행동은 인격 발달의 심각한 편차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관찰된 행동 특성은 전형적인 어린이의 장난이나 평범한 감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그것들은 장기간의 관찰과 교정이 필요한 깊고 아마도 선천적인 인격 장애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최근까지 모두가 이상하거나 심지어 불안하지만 그래도 어린이의 행동으로 인식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설명을 갖게 되었다. 릴리의 행동은 단순한 어린이의 변덕이나 관심과 사랑의 부족의 결과가 아니었다. 수사관들 앞에는 조종적 장애의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사람, 자신의 행동을 신중하고 냉정하게 통제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서 있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갔다. 수사관들은 단순한 동기나 구체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훨씬 더 깊이 들여다봐야 했다. 릴리를 움직인 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녀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들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관리해야 하는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이 어두운 이야기를 거의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사건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새로운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그렇다. 릴리에게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8살 소녀가 정말로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을까? 경찰은 이전에 덜 중요하게 여겨졌던 소녀의 과거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관들은 몇 달 전 릴리가 그리어 가족에게 입양된 보육원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 기록 보관소와 조서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발견되었다. 보육원 보육사들은 릴리를 잘 기억했고 모두 거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조용하고 침착하며 항상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다고. 하지만 증언들 중에는 이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중요한 세부사항이 하나 있었다. 네, 릴리는 항상 내성적이었어요. 전 보육사 사라 피터슨이 수사관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입양되기 약 1년 전에 친구가 생겼어요. 그의 이름은 네이선이었고 릴리보다 3살 위였죠. 네이슨이라는 이름은 즉시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고 곧 그 소년이 릴리가 그리어 가족에게 가기 약 반년 전에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바로 그 네이선이 결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미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동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었다. 한 보육사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네이슨은 매력적일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에게서 불안한 징후들을 발견했어요. 한 번은 새끼 고양이를 잔인하게 다루었고 그 후 우리는 그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 발견은 불안했다. 한편으로는 릴리의 행동 자체가 이미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사건에 그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이 등장했다. 수사관들은 새로운 버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만약 소녀가 일어난 일의 유일한 범인이 아니었다면 어떨까? 만약 그녀의 행동이 단지 선배의 행동을 반영하거나 심지어 모방한 것이었다면? 사라 피터스는 네이선과 릴리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그들의 교류는 거의 어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들은 항상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며 놀았어요. 우리는 그가 오빠처럼 그녀를 돌봐준다고 생각했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이제 수사관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네이슨의 영향이 릴리의 의식에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소녀는 단지 보육원에 닫힌 문 뒤에서 배운 것을 그에게서 반복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 스스로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네이선과의 만남이 단지 그녀의 의식 속에서 이미 무르익고 있던 것을 부추겼을 뿐일까? 이 질문들은 복잡했지만 수사관들은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다. 곧 그들은 네이선이 그리어 가족으로부터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이웃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들이 그를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릴리의 전 친구가 무슨 말을 할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결과는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졌다. 네이선과의 만남은 많은 세부 사항에 빛을 비춰줄 것이었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문제가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네이슨은 촉매제일 수 있었지만 릴리의 행동 패턴은 훨씬 이전에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는 그녀 자신의 과거, 즉 소녀가 그리어 가족에게 가기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있었다. 수사관들이 보육원에서 릴리의 개인 파일을 입수했을 때 그림은 더욱 어두워졌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꽤 표준적으로 보였다. 보육사들이 쓴 평범한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비갈등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언뜻 보기에 소녀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보육원 자료에는 경찰이 그녀의 과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게 만든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주기적으로 릴리의 개인 파일에는 당시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짧은 보고서가 나타났다. 한 보육사는 보고했다. 오늘 아침 여러 아이들의 개인 물품이 손상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찢어진 옷, 부서진 장난감. 릴리의 연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소녀는 사건에 대해 논의할 때 놀라움이나 동요를 보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보고서는 더욱 불안했다. 살아있는 구석에서 햄스터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속상해하며 동물을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릴리는 참여하지 않았고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여러 번 반복되었다. 작은 사건들, 사소한 실종, 부서진 물건들, 그리고 항상 릴리는 근처 어딘가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그녀와 명확하게 연결할 수 없도록. 보육사들은 심지어 소녀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괴롭힘이나 다른 아이들과의 갈등의 희생자가 아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릴리는 항상 조용하고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두려움도 동요도 없이 오직 평온한 목소리와 주의 깊고 탐색하는 시선뿐이었다. 이 대화들은 결과를 낳지 못했고 결국 보육사들은 문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있거나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결론 내렸다. 릴리는 다시 옆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이제 경찰이 이 에피소드들을 그리어 가족에서 일어난 일과 비교할 수 있게 되자 그림은 완전히 명확해졌다. 사라진 집고양이, 데니의 계단 낙상, 중독, 이 모든 것은 이미 이전에 단지 다른 형태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났던 것이다. 소녀의 행동 패턴은 단순히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동일했다. 릴리는 보육원에서도 그리고 이제 새 가족에서도 항상 옆에 서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공격성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에게 기대되는 감정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결백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유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결코 없었고 바로 이것이 그녀의 행동을 특히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확실히 알았다. 문제는 새 집도 새 부모도 심지어 네이선의 영향도 아니었다. 그리어 가족은 단지 릴리의 오래된 행동 패턴이 나타난 새로운 환경이었을 뿐이다. 화이트 오크 드라이브의 집은 단지 그 시작이 보육원의 조용한 복도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의 연속을 위한 무대였을 뿐이다. 이 발견은 사건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들이 존재를 알기 훨씬 이전에
행동이 형성된 사람과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릴리의 의식에 이미 깊이 뿌리내린 것에 가능한 결과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수사의 다음 단계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고 소녀의 먼 과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미래의 새로운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다. 수사관들이 릴리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형성된 행동 패턴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직설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소녀가 그녀의 침착함에 처음으로 진짜 도전, 즉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의 직접적인 대면에 어떻게 반응할지 볼 필요가 있었다. 신문실은 조용했다. 테이블 한쪽에는 릴리가 앉아 있었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손은 무릎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 맞은편에는 캐서린 밀러 형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하지만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유명한 경험 많은 수사관이었다. 구석에는 심리학자가 조용히 앉아 소녀의 모든 제스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캐서린은 조용히 하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릴리, 내 방에서 찾은 그림 기억하니? 그녀는 계단, 집, 그리고 두 인물이 그려진 어린이 그림이 있는 종이를 테이블 위로 천천히 밀었다. 릴리는 그림을 쳐다보지도 않고 거의 속삭이듯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평온하고 감정이 없었으며 그녀 나이의 아이에게는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렸다. 캐서린은 심리학자와 눈을 마주친 후 엄격한 표정을 유지하며 계속했다. 하지만 그건 네 방이야, 릴리. 그림은 다른 사람이 놓을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었어. 릴리는 다시 감정을 보이지 않았고 변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반복했다.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형사는 릴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듯 잠시 멈췄지만 소녀는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 여전히 똑바로 조용히 앉아 캐서린의 어깨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다음 증거는 작은 열쇠였고 형사는 그것을 릴리 앞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건 네 아버지의 약 상자 열쇠야. 이게 어떻게 너한테 있게 됐는지 아니? 릴리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열쇠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도 놀라움도 심지어 호기심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처럼 평온하게 대답했다. 바닥에서 주웠어요. 언제 주웠니, 릴리? 기억 안 나요.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중립적이었다. 마치 심각한 수사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에 대해 정중하게 대화하는 것 같았다.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이 침착함은 경험 많은 밀러 형사조차 짜증나게 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는 목걸이가 놓였다. 바로 고양이 마르셀의 것이었던 작은 은색 방울이 달린 그 목걸이였다. 이게 뭔지 아니, 릴리? 형사의 목소리가 조금 더 거칠어졌다. 릴리는 목걸이를 보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다. 마치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낸 것 같았다. 네, 마르셀의 목걸이예요. 도망갈 때 잃어버렸어요. 그가 바로 그때 잃어버렸다는 걸 어떻게 아니? 그가 사라진 후에 마당에서 목걸이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수사관은 소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감정에 아주 작은 징후라도 포착하려고 했다. 긴장, 두려움, 후회.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오직 그녀의 나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신감과 침착함 뿐이었다. 신문은 얼마간 더 계속되었지만 릴리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은 방황하지 않았으며 손은 동요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편차나 모순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했다. 마치 수사관들 앞에는 8살 소녀가 아니라 어떤 질문에도 미리 대비하고 항복할 생각이 없는 경험 많은 어른이 있는 것 같았다. 결국 신문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새로운 정보나 자백은 얻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이 얼음 같고 뚫을 수 없는 침착함,
릴리가 대면을 견뎌낸 바로 그 침착함이 만남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되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들 앞에는 문제나 힘든 과거를 가진 단순한 소녀가 아니라 거의 믿을 수 없는 자제력과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자신의 버전을 명확하게 고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녀의 반응, 즉 어떤 감정적 반응도 없다는 것이 수사관들에게는 이 아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요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아직 답을 찾아야 할 주요 질문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형식적으로 수사관들에게는 간접적인 증거만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앉아있는 소녀는 압력이나 설득에 무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전혀 다른 길로 가야 했다. 이제 릴리가 무엇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변 사람들을 그녀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했다. 수사는 릴리의 얼음 같은 침착함과 뚫을 수 없는 대답에 부딪혀 거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그녀는 모든 직접적인 증거를 신중하게 숨기며 모든 것을 세세하게 예상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소녀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다. 완전히 지우거나 위조할 수 없는 디지털 흔적이었다. 기술 전문가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때때로 릴리의 손에 들어갔던 오래된 가족 태블릿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들은 거기에 중요한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필요한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색 기록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흔적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첫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은 수사의 진정한 돌파구가 되었다. 복구된 검색 기록은 무섭게 보였다. 6살 아이에게 위험한 수면제 복용량은? 이 검색은 데니의 중독 사건 사흘 전에 이루어졌다. 계단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연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이 질문은 소년이 타박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하루 전에 검색 기록에 나타났다. 하지만 특히 불안했던 것은 고양이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이루어진 가장 이른 검색이었다. 개인주택에서 고양이는 어디로 사라지는가? 이제 수사관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부족했던 것, 즉 세 사건 모두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계획된 의도의 결과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릴리는 겉으로는 침착하고 뚫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디지털 흔적은 절대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수사관들 앞에는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소녀의 죄와 책임에 대한 질문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수사관들은 알았다.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게 무서운 냉정함과 계산적인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알았다. 그들 앞에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소녀가 있었고 그 행동은 세세하게 계획되고 신중하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 있었다. 그녀에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는 것이었다. 신문은 다시 캐서린 밀러 형사가 진행했다. 그녀는 서론이나 불필요한 질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고 형사는 복구된 검색 기록을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읽었다. 6살 어린이에게 위험한 수면제 복용량은 얼마인가? 이 검색은 데니 사건 사흘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릴리는 신문 내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계단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연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이 검색은 네 오빠가 떨어지기 하루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수사 내내 처음으로 릴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고 옆을 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감정이 전혀 없는 채로 똑바로 향해 있었다. 형사는 계속했다. 그리고 마지막 검색, 개인주택에서 고양이는 어디로 사라지는가? 이것은 마르셀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릴리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말을 멈췄다. 방 안에는 아무도 감히 깨뜨리지 못하는 침묵이 흘렀다. 소녀는 침묵했다.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중에 조서에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대상자는 옆을 보는 것을 멈췄다. 수사관과 직접적인 시선 접촉을 했다. 1분 27초 동안 침묵을 지켰다. 거의 1분 반 동안의 절대적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릴리는 긴 잠에서 깨어난 듯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공황 상태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밀러 형사를 향한 차갑고 평가하는 시선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소녀는 조용하고 거의 무관심하게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수사관들이 릴리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자백도 변명도 심지어 후회의 아주 작은 기미도 없었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평온하고 차가웠다. 마치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았다. 밀러 형사와 동료들에게 이 반응은 유죄 인정만큼이나 중요했다. 바로 이 순간 소녀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분명해졌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어떤 말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신문은 끝났다. 릴리는 말없이 일어나 그녀를 방에서 데리고 나간 심리학자를 조용히 따라갔다. 그들 앞에는 그들이 알게 된 행동을 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어떤 비난과 증거도 완전히 냉정하게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사건은 법원으로 이송될 준비가 되었다. 이제 사법 시스템은 실제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서운 인물로 밝혀진 8살 소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수사관들은 단지 기다리며 이것이 그들의 경력에서 마지막 유사한 사건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비록 이 사건 이후에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이 모든 달 동안 그리어 가족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의 전체 그림을 복원할 수 있었다. 우연처럼 보였던 각각의 에피소드는 이제 신중하게 계획된 행동 사슬의 요소가 되었다. 모든 것은 고양이 마르셀의 실종으로 시작되었다. 저녁에 릴리는 이전에도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그를 뒷마당으로 불렀다. 단지 이번에는 고양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목걸이를 조용히 벗겨 자기 방 마룻바닥 아래 비밀 공간에 숨긴 후 소녀는 부모에게 고양이가 그냥 숲으로 도망갔다고 말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몇 주 후 2번째 에피소드가 일어났다. 릴리는 계단 꼭대기에 조용히 서서 데니가 지나갈 순간을 조용히 기다렸다. 한 번에 조심스럽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으로 그녀의 오빠는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졌다. 부모와 의사들은 모든 것을 평범한 아이의 부주의로 돌렸고 다시 한번 의심은 릴리를 지나쳐갔다. 다음 단계는 더욱 신중했다. 소녀는 어머니의 열쇠고리에서 약상자 열쇠를 조심스럽게 훔쳤고 아무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도록 너무나 눈에 띄지 않게 했다. 그녀는 적절한 기회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필요한 순간까지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심각한 행동을 하기 직전에 릴리는 가족 태블릿을 사용하여 어떤 약물 복용량이 오빠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 알아냈다. 그녀는 몇 가지 검색을 입력하여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냉정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 운명의 저녁,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할 때 릴리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필요한 양의 알약을 데니의 주스에 넣었다. 그녀는 부모에게 어떤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고 빠르고 명확하고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이 일을 해냈다. 이 행동의 재구성은 수사관들 앞에 있는 것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무서운 체계성으로 복잡한 행동의 순서를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떤 충동적인 행동도 어떤 우연도 없이 오직 냉정한 계산과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뿐이었다. 수사관들은 마침내 최종적으로 확신했다. 불행한 사고처럼 보였던 모든 사건은 8살 소녀의 것이었던 동일한 계획의 일부였다. 이제 사건은 법원에 달려 있었고
이 전례 없는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건이 법정에 이르렀을 때 주요 질문은 릴리가 유죄인지 여부가 아니라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냉정함과 계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을 정확히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였다. 법정은 만원이었다. 소녀의 부모는 그녀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힘든 증언을 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할 때 흥분과 절망으로 떨렸다. 심리학자들은 릴리의 심각한 인격 장애와 완전한 공감 능력 부재를 확인하는 상세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주장했다. 소녀의 행동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이며 체계적이었다고. 모든 증거는 신중하게 제시되었고 모든 증거는 이것이 어린이의 장난이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릴리의 힘든 과거와 그녀의 나이가 그녀의 행동을 성인의 행동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려 했다. 변호사는 소녀에게 처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상황의 모든 복잡성과 전례 없음을 이해하며 오랫동안 숙고했다. 마침내 사건의 엄혹한 현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의 나이와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과 피고인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그녀에게 21살이 될 때까지 미성년자를 위한 폐쇄 정신과 시설에서 강제 치료를 명한다. 그 후 기간은 전문가들의 권고를 고려하여 재검토될 것이다. 이렇게 법은 이 이야기의 법적 부분을 마감했다. 하지만 판결이 끝은 아니었다. 이제 주요 질문은 남아있었다. 누군가가 소녀의 의식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의 유사한 사건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수사관들은 앞으로 집중할 생각이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그리어 가족의 이야기는 사실 끝나지 않았다. 어린 동생 데니는 사건 이후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길고 힘든 재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감정적인 상처는 영원히 그와 함께 남았다. 부모에게도 이 비극은 흔적 없이 지나가지 않았다. 재판 직후 그들은 입양 계약을 파기하고 화이트 오크 드라이브의 집을 팔고 과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다른 주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사건들은 그들의 관계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 2년 후 그들은 최종적으로 이혼했다. 그리고 릴리는 아직도 폐쇄 치료 시설에 남아있다. 의사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한 번도 후회를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치료사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그녀의 시설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그녀를 위해 문이 다시 열리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다.